요거는 이제 모금의 원리를 설명한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쇼핑몰 인터넷으로 쇼핑몰 결제해 보셨죠? 뭐 책 같은 거 사봤죠? 네, 똑같아요. 원리는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결제를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결제를 하고 딱 나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이거거든요. 결제 대행 피지라는 거. 이게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제 대행. 이게 이제 수수료가 있어요. 이 결제 대행사들이 예를 들면 광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데를 원래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니네 은행 이용해 가지고 고객들 돈 빼갈 건데 허락해 주라 라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대행사들이 그 역할을 다 해줍니다. 카드사, 금융사들 싹 계약을 다 대행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사이트, 플랫폼이라고 써놨는데 사이트에다가 기술적인 장치만 해놓으면 기부자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카카오페이든 신한카드든 광주은행 카드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는 간편결제라고 나왔죠. 무슨 페이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페이에다가 내 거 카드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고 나면 결제를 할 때는 그냥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되죠. 크라우드 펀딩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주식형, 투자형이라고 부르는데, 주식을 이제 돈을 모아주면 주식을 이제 주는 방식. 요거는 이제, 보통 스타트업들,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형. 대출형은 돈을 고객들한테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 이 시드머니를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그 대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이 돈을 빌렸던 사람들한테 이자의 얼마를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대출 상품 만드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대부분 이제 수익 배분형이 많아요. 예, 주식형, 투자형.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갭 투자를 요즘. 돈을 여러 사람들한테 쩐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요. 집을 사가지고 샀다가 잠깐 수리 좀 해주고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렇게 집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보상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할 때 가장 익숙하게 봤던 방식이에요. 뭐 10,000원을 내면 뭐 하나 주고 20,000원 내면 뭐 2개 보내주고 3개 30,000원 내면 3개 보내주겠다. 이게 내가 돈을 내게 되면 보상품을 주는 것. 생각이 뭐예요? 그냥 쇼핑몰이죠. 예, 쇼핑몰이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그럴싸하게 돈을 내면 마치 답례품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물건값을 내는 거거든요. 리워드형은 이제 보통 그렇게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물건을 만들 돈이 없을 때 투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제작한 다음에 완성이 되면 물건을 그 사람들한테 투자한 사람한테 보조하는 방식. 기부형은 무상기부입니다. 그냥 돈만 기부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배분형이나 대출형 같은 거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면 중소기업청 가가지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이라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리워드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쇼핑몰이라고 그랬죠. 쇼핑몰 만들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되잖아요. 기초투자체. 예, 이건 신고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부형은 따로, 저 기부형은 따로 뭐 이렇게 내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만들 때 따로 허가를 맡지 않아도 돼요. 공모펀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공모펀드입니다. 주식시장에 내 기업을 이렇게 올리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매출이나 기업 구조나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공모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하면 공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사모펀드는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거라서 공모펀드는 주식시장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다루는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펀드들이 막 있어요. 주식이 공모펀드예요. 의사결정이 늦어. 사모펀드는. 예.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모펀드는 약속된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사모펀드는 비밀리에 나만 아는 사람, 내가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근데 뭐 아무나한테 우리 회사 주식사 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돈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현금 유동성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돈을 수익금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사모펀드, 공모펀드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라우드 펀딩은 두 가지를 다 장점을 섞어놓은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가면 돈 좀 주십시오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가서 골라볼 수 있어. 그 단체가 어떤 단체고 어떤 회사고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기대 수익이 좀 낮아요. 크라우드 펀딩 자체는 뭐 수백억짜리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우리나라는 크라우드 펀딩이 2015년 전후에 막 엄청 막 생기다가 다 망하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왜냐면 와디즈라는 그 사이트가 TV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거기가 소위 말하는 괴물입니다. 거기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요, 시장을. 그 다음이 이제 문화예술 쪽 공연 많이 하고 있는 텀블벅. 예, 텀블벅이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오마이컴퍼니라고, 여기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막 밀어주고 있는 기업인데 오마이컴퍼니가 있고, 비영리 쪽에서는 아까 해피빈이나 같이 예, 이런 데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이렇게 낮아요. 예, 여기는 지금 16%, 12% 이렇게 나오죠. 예, 평균이 이래요. 10개의 건이 이렇게 펀딩 하겠습니다라고 돈 좀 주시오 하고 10개를 올려놓으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방식들이 있어요. 예, 뭐 그라민은행도 있고 키바도 있고 뭐 여러, 미국 같은 데는 2013년에 오바마 정부 때 잡스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시켰고, 우리나라는 한 2, 3년 뒤에 시작을 했어요. 예, 자본시장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하자면 예전에 두레 같은 게 있고 60년대에 신협운동이 있었죠. 부산에서 신협이 처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데는 미라레 중심으로 신협운동이 있었고,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상협운동이 있었고, 저것도 하나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상으로 하진 않은 거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뭐 지술, 뭐 공범자들, 작은 연못, 뭐 다이빙벨,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이 많은데 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공동체 상영이라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던 것들이고요.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동향입니다. 거의 10년 새에 몇 배가 커졌나요? 거의 100배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규모가. 4배 이상 컸죠. 13년, 5년 만에. 2017년도 자료인데. 아시아 성장률이 최고다. 이 중국 같은 데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형이나 증권형이 강세다. 이제 뒤에 나오면 보시겠지만 기부형은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까 주식시장들, 창업 쪽 분야에 투자금 모으는 게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식에다 안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대박 터트리면 이제 돈방석이 않는 사람들이 어쩌다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 번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이 50만 원 이하예요. 돈방석이 앉을 일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돈을 벌면 뭐 몇만 원 벌고 하겠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50억에서 지금 1조 원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물론 이제 부작용도 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에 말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가 아까 보상형 있죠. 이거 다 모금해주면, 기부해주면 우리가 물건, 이런 물건 보내줄게요 라고 딱 보내줬는데 물건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 하나씩. 그리고 광고는, 크라우드 펀딩들이 대부분 광고는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페이스북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에 광고를 딱 넣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미국의 2014년도 크라우드 펀딩 초창기 때 통계인데요. 전체 그 크라우드 펀딩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사회적 문제였다. 예. 그걸 보여주는 통계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이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이 2014년도 때는 이제 창업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예. 여성들의 크라우드 펀딩들도 주제가 많이 늘었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비를 보여주는 건데,
성공률도 여자들이 더 높죠. 여성들이 올려놨던 크라우드 펀딩 주제가. 이거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입니다. 한 번씩 구글 같은 데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 중에서 한 절반은 없어졌어요. 망해서. 예. 지금 남아있는 데가 이제 뭐 농사펀드, 텀블벅, 와디즈, 스토리 펀딩도 다음에서 없앴고요. 뭐 해피빈, 가치가치 뭐 이 정도.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왔던 벌통 디자인입니다. 이 벌통이 전체가 다 만든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벌통 만들면 안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그 각기목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벌집을 다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꿀을 빼려면 그걸 다 빼가지고 긁어가지고 통에다 부어서 밀랍 구분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밑에서 수도꼭지만 딱 틀으면은 꿀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이 벌집 통을 밑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게 이렇게 반듯이 돼 있다가 조절을 하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요. 그럼 꿀이 이제 흘러내리죠, 아래쪽으로. 그 원리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올라왔던 건데, 이게 순식간에 이 펀딩이 마감이 됐어요. 이거는 브래들리 타임피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시계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시계를 볼 수 있는 유명한 배우 한 명이 이걸 또 차고 다니고 막 해서 유명해졌죠. 여기는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옛날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구청 같은 데서 일부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안 쓰는 건물 같은 데를 작가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등 대고 눌러 앉아가지고 우리 주라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주제가 Save the Huntridge라고 오래된 극장인데 이 극장을 살리자고 지역의 주민들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극장을 좀 원래대로 복원해보자라고 이제 운동을 벌여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얼마가 모였어요? 741명이 목표액을 15만 달러 하려고 했는데 20만 달러가 모였어요. 20만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이죠, 억. 거의 2억 얼마죠? 로보캅을 찍었던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우리가 영화로 유명하니까 이 로보캅 동상을 세워보자라고 해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6만 7천 달러. 킥스타터닷컴에서 했는데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45일간, 보통 크라우드 펀딩은 30일에서 45일 정도 이렇게 모금 협정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교수가 이 기차가 다니는 그 석탄으로 가는 기차 통로인데 연구자가 그 주변에 타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 이런 조사 할 테니까 니네 주민들 돈 좀 내라 해서 펀딩을 했어요. 근데 114%가 됐어요. 2만 달러 정도 모금을 했는데 크게 히트를 못했지만 이물리안 행진곡이라고 화순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박기복 감독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저걸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모금을 했는데 한 달 만에 139% 거의 7천만 원 가까이가 모금이 됐죠. 요거는 이제 5.18이라는 굉장히 그 민감하면서도 보편적인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굉장히 빨리 얻은 영화 자체 내용은 좀 출연진들이 여러 번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크게 히트를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래픽이라는 게 어떤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부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접속자가 느려져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만큼 트래픽이 올라가는데 그 트래픽 기반과 바이럴 기반,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서 인기가 좋고 호응이 좋은 것들을 많이 클릭해가지고 후원하는 경향이 있고 그걸 또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이 야 어디 가서 크라우드 펀딩 해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이제 구전으로 평판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 이렇게 바이럴 기반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 큰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보상이나 수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오는 어떤 주제나 제품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필요성이 높을수록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2017년부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광주 지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좀 크라우드 펀딩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가 4년 동안 해가지고 한 1억 넘게 모금을 했어요. 37개의 과제가 들어왔고 한 100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셨고요. 프로젝트가 뭐 이렇게 대단했던 건 아니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10개 주제가 올라오면 한두 개 정도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들이 나오고, 2017년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는 온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결제를 막 해야 돼요. 그런데 무통장으로 이렇게 입금하는 것도 작년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인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걸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이체하거나 폰뱅킹으로 이체를 해버리지, 너무 불편하다, 결제 단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려면 주민번호 쓰고 생년월일 쓰고 뭐 인증번호 쓰고 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용자 연령대가 이제 50대, 60대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사이트에서 하시는 것 자체를 조금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여한 아이디어도 매년 10개, 뭐 8개로 뭐 점점 개수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다시 해보기 마련인데, 또 이게 주제 자체가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보다 단체들이 그냥 원래 하고 있던 자기들 사업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호응도도 그렇게 떨어지고, 가치에 있는 사이트 보시면 마을도 있고 뭐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녹색연합, 뭐 청년단체도 있고 막 사회복지관에서도 올려놓고 뭐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달성이 이렇게 큰 포털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 단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만 잘, 보드만 잘 써놓으면,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보면 목표는 낮게 성공률은 높게, 목표 금액을 대부분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금액을 많이 써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봐도 최소 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500만 원을 꼭 목표로 잡습니다.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500만 원을 그냥 목표로 잡아요. 300이나 200을 해놓으면 달성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작게 잡으라.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정말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잡아야 된다. 스토리는 내가 왜, 우리 단체는 어떤 것이고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돈을 왜 내가 기부해 달라고 하는 건지를 분명히 하고, 돈이 모아지면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쓰고 나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돈을 모으는 것부터 쓰는 데까지의 과정이 투명할 때 사람들이 더 호응을 많이 해줘요. 물론 이제 단체의 네트워크 자원 역량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마이컴퍼니에다가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나 했던 협동조합의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기부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를, 후원자를 명단을 쭉 봤더니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은 기부를 안 하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단체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기부할 이유는 없다. 혹시라도 이제 그 주제나 이야기나 프로젝트 내용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이슈, 뭐 예를 들면 세월호나 뭐 5.18이나 무슨 이렇게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주제라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디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장애인들 통근버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면 그 단체가 필요한 것이지, 기부자 입장에서는 저기 지역에 있는 단체가 그 장애인 버스가 필요하다는데 굳이 여기에다 올렸을까 뭐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금을 제한한 단체의 평판이 조금 있습니다. 저 단체가 별로 신뢰할 수 없는 단체다 그러면 기부도 조금 많이 안 들어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하도 이렇게 리워드형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기부하면 뭐 안 주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기부를 했을 때 뭔가 뿌듯해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기부할 때 제일로 중요한 건데,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들이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내가 기부를 했던 그 프로젝트가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결과가 돼서 기부자한테 기부자님이 이렇게 기부하신 돈으로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단체가 기부를 제안했을 때 재기부할 확률이 또 높아진다. 저희도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일단 용어가 난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기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적인 환경도 있어요. 예. 이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결제를 일단 진행이 되거든요. 쇼핑몰은 결제를 하면 물건을 사는 건데, 우리가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결제를 하고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 뭔가 보상이 와야 되는데, 재화나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결제만 하고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이 결제 대행사들, 피지사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정책을 뭐라고 폈냐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파이낸스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돈은 가고 아무것도 안 오니까 얘네들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이트를 만들려면.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가 또 좌우합니다. 와디즈는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것이고, 텀블벅은 문화예술 공연, 내가 책을 만들어 공연을 해 하면 텀블벅 다 인식이 돼 있어요. 모임을 해. 그리고 가치는 비영리 쪽이라면 가치, 해피빈. 근데 우리 아까 봤던 상상트리는 광주 지역에 있는 단체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보상.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기부자는 10,000원을 기부했는데 모집단체한테는 수수료가 빠지고 900 얼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기부 실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신용카드는 1.7%, 계좌이체는 2.8%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근데 와디즈나 막 이런 알만한 데는 기부를 하시면 수수료가 10% 이상이 빠집니다. 10%, 15%, 많게는 20%까지 빠져요. 10,000원 기부하면 8,000원만 간다는 거예요, 기부자. 피지사도 수수료를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수수료 가져가고, 그 와디즈 같은 그런 중개업체도 이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래야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투자형이나 대출형 같은 데 수수료 책정을 더 많이 해놨어요. 그게 활발해지면 그 사람들 돈을 더 많이 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들의 참여율. 저희도 이제 3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돌려봤지만,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올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플랫폼의 인지도가 좌우를 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거기다가 올려놨던 단체가 어떤 사진, 어떤 내용, 어떤 스토리 구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렸느냐도 좌우되고, 대개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를 올려놨던 단체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이제 대회를 하면 프로젝트를 올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에 조금 거부감들이 있으세요. 간편결제 하세요. 그러면 간편결제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체 계좌번호 알려주라고, 내가 그냥 거기다가 입금하겠다고. 이런 경향들이 많아서 사실은 4년 동안 운영하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결제하는 게 계속 늘어나긴 할 거예요. 단체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저런 포털 사이트 이용하면 스스로가 깎이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꼭 이런 방식은 아니어도 주민들끼리 그냥 계좌 하나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 단체 계좌 하나 터가지고 모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고쳐야 될 점 많아요. 예를 들면 기부금을 이렇게 내는 별도의 전용 결제 대행사를 국가가 운영하면 어떨까? 지료용지 시스템처럼 그런 걸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보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오는 리워딩들이 대부분 아이디어 상품들이에요. 예, 보기가 좋아요. 보면 못 모르고 이렇게 사버리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물건, 사야 될 필요한 물건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리워딩이 나오면 사줘야겠다 아니면 이거 괜찮네 아이디어만 보고 구매를 하셔요. 그러다가 막상 받아보면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거하고 성능이나 품질이나 디자인이 좀 달라서 이제 문제제기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